오늘은 시황 부분은 너무 복잡하지 않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수선하고 시장이 불안하고 이럴 때 복잡하면 안 되겠죠. 단순화시켜야 되고 최대한, 그리고 어떤 단순화된 결론이 좀 내려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전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가 9월에 팬데믹 이후에 최대 낙폭, 작년 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그 하락 변동성이 10월에도 연장될 것이라는 시황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락의 단기 약재 부분이 부분적으로 해소되면서 반등을 해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근본적인 원인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는 돈의 힘, 하나는 경기, 실적의 힘이에요. 근데 돈의 힘, 유동성은 이제 테이퍼링 한다고 합니다. 돈을 빼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부터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내년에 금리 인상 부분은 지금부터 논할 문제는 아니에요. 글로벌 펀드들, 패시브 자금의 펀드들, 이런 자금들은 요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준비를 좀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것 때문에 시장이 하락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테이퍼링 때문에 시장이 또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작용을 한 부분이 더 크다. 유동성의 한 측면이에요. 또 한 측면은 이게 실질적인 이유인데, 경기 지표가 둔화가 되고 있고 그 실적이 3분기에 2분기 피크아웃 되면서, 그러면서 실적이 둔화되는 그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죠. 이건 이번만이 아니고 주식시장이 열리는 동안,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동안 항상 시장을 단순화시켜서 볼 때 돈이 지금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건가,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들어오지도 나오지도 않고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건가, 요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테이퍼링을 생각을 해보면 1,200억 달러씩 시장에 주입을 하면 그만큼 시장이 1,200억 달러만큼 올라갈 수 있다. 아주 단순화시키면. 근데 이게 800억 달러 되고 600억 달러 되고 그러면은 올라가는 폭이 점차로 약하면서 시장의 힘이 약해지는 거죠. 이제 그런 한 측면을 보는 거고요. 또 한편은 당연히 경기 지표와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 그만큼 올라가는 건데, 이게 지금 둔화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는 근본적인 원인이면서 이게 해소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요건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금리 인상은 내년 일이니까 냅두고, 그리고 내년 안에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제 테이퍼링이에요. 테이퍼링에 대해서 테이퍼링 한다라고 하는 그 전에는 시장이 영향을 받지만, 실제로 테이퍼링 하는 동안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리적으로 작용이 된 부분이, 심리적 안정이 되는 기간이 필요하다. 테이퍼링은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경기 지표하고 실적 둔화가 되고 있는데, 이건 피크아웃이 됐기 때문에 둔화되는 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비정상이 정상으로 되면서 정상으로 되는 게 뭐냐면 둔화되는 거예요. 슬로우 다운 된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그러면 다운될 거냐? 계속 다운되는 게 소위 경기 이제 피크를 치고 둔화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경기가 하향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워낙에 팬데믹으로 인한, 그리고 GOT로 인한 자산시장의 고평가, 빠르게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소 조정을 보이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서서히 올라가는, 그렇게 보는 건데, 지금 파월 의장이 연준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요번에 2021년 GDP 성장률과 기업들의 실적, 이런 부분들이 슬로우 다운 된다. 그러나 2022년도에 정상적인 궤도에서 다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22년도에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시장이 다시 상승하려면 그 구간에, 일정한 구간 동안에 우리가 시기를 거쳐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시기를 거쳐가는 우리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건 시간이 이제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시장이 여기서 가파르게 올라가거나 가파르게 빠지거나 이런 부분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전제로 하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단기적인 악재들이 있었죠. 단기적인 악재들이 몇 가지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헝다그룹의 재무 리스크, 이거는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경험상으로 그동안에 봤을 때도
우리가 IF 외환위기 제가 비교를 좀 드렸었는데, 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당시에 뭐 한보철강, 기아, 뭐 하나그룹, 이런 그룹이 파이드라고 했을 때, 이게 그냥 단기간에 몇 개월 만에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꽤 오랜 동안, 이 재무 리스크에 시달렸습니다, 사실은. 좀, 이제 안정화된다 싶으면 또다시 불거져 나오고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헝다그룹 재무 리스크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장에 노이즈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그냥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맞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에 두는 거고요.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표현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K 상수로 두자. 상수 K로 두자. 이건 두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스템 위기를 불러일으킬 거냐 아닐 거냐 요것만 판단하는 건데 거기까지는 아니다라고 지금 현재는 정리된 상태에서 노이즈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요게 지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요게 안 되면 셧다운이 되고 뭐 그리고 디폴트가 된다. 과거에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결국은 해결을 했다라는 표현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오바마 정부 때 연말까지 이거 가지고 막 시끄럽게 떠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셧다운이 되면서 주 정부에서 공무원들한테 월급이 못 나간다. 뭐 이런 시기까지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극복하고 다 이제 진행이 됐죠. 이번에는 아주 그렇게까지 파고까지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어제 이제 합의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그저께부터 얘기가 나온 게, 미국 공화당 원내대표가 연말까지라고 일시적으로 연장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어젯밤에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한 거는 12월 3일까지 일시적으로 증액에 합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2월 3일쯤 가서 또 논의하자. 11월 말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시간은 일단 디폴트 시키면 안 되니까 시한은 연장해 주고 그러면서 계속 정치적 협상을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공화당에서 지금 이제 언론 플레이들을 보면 공화당에서 원하는 거는 사실은 뭐 1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 인프라 정책 이건 통과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3조 5천억 달러에 대한 사회복지 예산 이걸 줄여달라고 하는 건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에 1조 9천억 달러에서 2조 2천억 달러로 변경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줄어들었잖아요. 얘네들은 공화당은 1조 5천억 얘기하고 1.5조 달러 얘기하고 얘네들은 1.9조 달러까지 내려왔으니까 상당히 이거 어디서 본 거죠. 몇 년 전에도 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좁아들면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채 한도 상향이 되고 얘도 통과가 될 건데 1억을 통과시켜주면서 반대급부로 공화당에서 진짜로 원하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 소위 부유세의 증세, 세금을 높이는 부분을 양보해라 민주당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지금 이제 언론들이나 우리 자료들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정책 합의를 하고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일단은 여하튼 간에 또 12월 3일 그리고 연말까지 시간을 또 벌었어요. 그 사이에 또 뭐 협상을 하겠죠. 그런 가운데 시간을 벌었다라는 이제 측면에서 시장이 어제 반등을 했다. 뭔가 이거는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그리고 인프라 부양책 1조 달러 통과했죠. 그리고 바이든의 사회복지 예산 3.5조 달러는 1.9조에서 2.2조 달러로 변경 제한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중 분쟁 우려,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또 악재들이 막 나오잖아요. 미중 분쟁 우려가 있었는데 이것은 바이든과 시진핑 주석이 연내 정상회담에 합의했다. 요 내용과 함께 해결이 돼버렸어요. 이게 시장의 노이즈에서. 또 하나는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지 않습니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막대하게 지금 비축했던 비축유 요것을 방출한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유럽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겠다라는 뉴스 그리고 중국이 암묵적으로 호주산 석탄 수입을 재개하고 있다. 요게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유가가 WTI 유가가 여기서 계속 오르잖아요. 그럼 미국이 비축유 방출을 안 할까요? 하겠죠. 할 겁니다. 왜요? 유가가 계속 그렇게 오르면은 경기가 회복되는 이런 과정 속에 있는데 여기서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데
그런 흐름을 그냥 둘까? 그렇게 두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러시아에서 유럽에 천연가스 공급한다고 하지. 중국도 호주산 석탄 수입 안 하다가 지금 공식적으로는 안 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지만 뭐 선박에서 출하하고 있다는 게 보여진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든 파국으로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요 세 가지 뉴스와 함께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뭐 탄소 배출권 뭐 요런 ETF들도 하락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이것 때문에 시장에 사뭇 다른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시장 말씀드릴 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기억해 두자고요. 즉 무슨 표현이냐면요. 근본적인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은 시간이 좀 걸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9월 한 달 큰 폭으로 조정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10월에 곧바로 양봉을 내면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 정말 진짜 할 말 없는데 아마도 뭐 십자형 정도의 그냥 하단 약간 떨어져서 밑에서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미국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뭐 우리가 예상하는 흐름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거기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더 크게 하락을 한 것이죠. 일단 미국 시장 먼저 정리하고 차트 보고 또 우리나라 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유가, 에너지 가격이잖아요. 유가가 78.81달러인데요. 이것도 다소 안정화 약간 됐어요. 지금 현재는요. 그래서 시장이 반등을 하는 거예요. 2014년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 후에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79달러, 거의 80달러 근처까지 갔었죠. 이 유가가 계속 오르면요, 뭐 100달러 넘는데 130달러 간다 이런 얘기들이 또 막 보고서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 여러분 많이 경험했었겠지만요, 반도체 빅사이클이라고 얘기했을 때가 고점이고 유가가 폭락해갖고 20달러 내려가고 15달러까지 내려가가지고 거기까지 내려갔을 때가 또 저점이었고 곧 얼마 안 있어서 또 올라갈 때 또 뭐 100달러 넘는다고 했을 때 막 이러면은 또 그저 고점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서 우리 시황의 일단 전략적 구간을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는 유가가 79달러에 이게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일단 약간 하향 조정되고 있다. 그리고 달러인데스는 94포인트 레벨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달러인데스에 비해서 우리나라 원화가 아주 급격하게 올라서 1190원까지 올랐어요. 우리나라 원화가 1190원까지 오른 이유는 외국인들의 수급적 영향도 사실은 뭐 동전의 앞뒷면처럼 양면처럼 수급적 요인도 상당히 있지만 우리나라의 정책과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요거 좀 이따가 다시 우리나라 시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된 부분, 이 부분이 우리 시장에 전반적으로 낙폭을 좀 더 키운 한 요소이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모두들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이제 원화 약세가 멈춰야 된다. 1191원인데 1200원 위로 올라설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가장 관심이고 문제예요. 이게 1200원 되면 3000포인트를 깹니다. 이런 표현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1200원까지 아직 안 갔어요. 그래서 3000포인트를 깨고 2900포인트 초반까지 빠졌잖아요. 그것은 이러한 글로벌 경기의 흐름 때문에 빠진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내부 수급 때문에 빠진 요인이 훨씬 더 영향이 컸다. 그렇게 저는 보고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57%입니다. 불안한 등락이 있긴 하지만 큰 변동이 있지는 않아요. 올 3월에 1.76%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2% 위로 올라가면 시장은 다시 한번 크게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왜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라는 거는 금리라는 거지 않습니까? 금리는 경기에 연동하면서 경기가 좋아지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가 더 하락이 되면은 금리를 이제 인상하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게 전반적인 의견들입니다. 비트코인 선물은 54,000달러에 지금 있는데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제일 상승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이 코인 쪽에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코인 쪽은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거고 이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서는 살아남는 코인과 살아남는 거래소는 더 좋은 제도권 안에서 합법적으로 거래가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차트는 9월 하락 변동성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본적인 원인은 아직 시간이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해소된 건 아니고요. 단기적인 악재들이 다소 해소되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제한적 반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 하락의 근본적인 문제는 시간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경기 회복 지표와
긴축의 사이에서 전반적으로 어느 쪽의 시장이 더 무게를 갈 것인가를 저울질하면서 변동성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잠깐 또 코멘트를 잠깐만 더 드리면요. 어제 주간 실업당 청구 건수가 굉장히 낮게 나왔죠. 좋게 나왔죠.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과거에는요. 고용지표나 PMI나 CPI나 이런 경기지표들이 너무 좋게 나오면 그러면 테이퍼링, 긴축이 빨라질 거야 그러면서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막 걱정을 하다가 경기지표가 안 좋으면 오히려 시장이 뜨고 그랬어요. 아, 이제 긴축 천천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은 일단 테이퍼링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하는데 경기는 못 따라가. 이건 스태그플레이션 걱정을 맨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오면 긴축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고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오면 경기가 같이 좋아지는구나 그러면서 시장이 상승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경기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안 되고 예전에는 경기 지표가 나쁘게 나와야지 시장이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경기 지표가 좋게 나와야지 그것을 시장이 반영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것은 시간이 필요한 경기의 문제이고요. 단기적인 하락의 악재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락 후 반등 그리고 나서 제한적인 부분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지금 말씀드린 거를 지금 어떤 상황이 좀 됐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일단 회의 차트를 볼게요. 회의 차트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이 지금 현재 이게 일봉 차트입니다. 나스닥의 일봉 차트를 보면 요 부분이 고점을 찍고 이거 사실 계속 신고가 내면서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랬다가 빠졌다가 반등 줬다가 다시 빠졌다 하니까 요 부분이 사실 일정 구간 동안 일봉으로 볼 때 하향 추세를 이제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올라갈 때는 이제 상승 추세를 그린 거고요. 이렇게. 요런 모양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서 계속 하향 추세를 갈 거냐, 이제 고점 찍고 하향으로 내려갈 거냐,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봉으로 볼 때 단기 하향 추세는 단기적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올라오는데도 이런 구간이 없었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빠졌다가 반등 줬다, 이런 구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즉, 그렇기 때문에 좀 주 추세를 보려면 주봉이나 월봉 추세를 많이 보는데 주봉이나 월봉 추세에서 지금 추세를 꺾였다. 주봉상에서도 꺾였다. 이렇게 보여지는 차트가 아니에요. 사실 지금 미국의 3대 지수 중에서 요즘에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나스닥이 가장 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역시도 아직까지 꺾여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도요. 그럼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어떠냐?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나스닥보다 더 오히려 세요. 이 보시면 지금 일봉으로도 그렇죠. 일봉으로도 지금 빠졌다가 직전 고점 근처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봉으로도 여전히 그냥 옆으로 있는 상황이지 밑으로 꺾여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S&P 500 역시도 지금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약간 내려와 있는 상태고 월봉으로 보면 또 이제 이렇게 양봉을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 양봉이 9월에 있었던 고점이 얼마입니까? 고가가 4,545포인트 S&P 500 기준으로 얘를 돌파하면서 이 위로 이렇게 또 치고 갈 거냐 10월에 곧바로 이것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 것은 인정.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10월도 음봉을 주면서 밑으로 이제 계속 꺾일 거냐 이렇게 밑으로 어느 정도 꺾이는 것까지도 그냥 인정해. 근데 이게 이제 고점 찍고 내려갈 거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지금 분분한 겁니다. 의견이 전부 다 달라요. 소위 뭐 전 세계 투자의 그루라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의 의견들을 다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여기 꺾일 거다라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을 거라는 사람이 있고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전체적으로 이 시장, 이 주가라는 걸 기울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전체적으로 이런 기울기로 움직였어요. S&P 500이. 근데 이제 팬데믹 때문에 빠졌다가 이렇게 이 기울기에서 여러분 아시죠? 기울기라는 거는 어떤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이 기업의 전체적인 이익 성장의 기울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오버슈팅하면 조정을 보이고 이거보다 언더슈팅하면 다시 올라오는 이런 속성으로 갔거든요. 지금 S&P 500의 이 전체로 봤을 때 팬데믹으로 해서 빠졌던 부분은 다시 원위치했고요. 그 부분에서 올라온 부분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다. 여기서 일정 부분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 때문에 이게 시장이 이제 위기가 발생을 하고 이제 꺾이는 거냐, 이제 대세 상승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정을 좀 보인다 하더라도 이거는 전체 추세 안에서 조정을 보이면서 또 가고 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지금 월봉을 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시황을 보고서 주봉이나 일봉을 본다면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흔들리는구나. 자, 요 흔들림 이후에 또 그럼 빠지면 다시 또 반등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요렇게 시작을 볼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봉상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추세적으로 지금 이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려갔다가 여기서 바로 꺾고 올라가느냐? 하기보다는 여기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표현을 좀 드리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내려가기보다는 일정 정도 바운드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즉, 고점에서 약간 떨어져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황이 되지 않을까, 미국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럼 이제 우리 시장을 봐야겠죠? 우리 시장 보기 전에 다음 주에 이슈가 어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또 쉬어요. 월요일날. 한국 휴장입니다. 월요일날. 대체국요일로 월요일날 휴장이고요. 11일서부터 17일까지 IMF 가을 컨퍼런스가 있고, 우리나라는 12일날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일날 연준의 FOMC 의사록 공개가 있고요. 13일날 오펙 월간 원유시장 보고서 발표가 있고, 그리고 중국의 9월 수출입 동향, 미국의 9월 CPI, 그리고 14일 목요일은 우리나라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CPI, PPI, 미국의 PPI, 그리고 15일날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서부터 본격적으로 JP모건, BOA, 웰스파고, 모건 스탠리 이런 금융회사를 필두로 해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쭉 읽어드리긴 했는데 뭐가 가장 중요하냐, 다음 주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냐 생각해보면, 일단 글로벌리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어닝을 봐야겠지만 지금 전부 다 경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IMF 가을 컨퍼런스에서 경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연준 FOMC 의사록에서 경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 요거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CPI와 PPI, 이게 물가지 않습니까? 요 부분이 향후에 경기와 연동하면서 이게 너무 빨리 진행을 하면 그러면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걱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참고로 오펙 월간 원유시장 보고서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펙의 이런 보고서들도 아마 시장에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나라는 제일 중요한 게 옵션 만기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는 그 주간에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프로그램 관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건 늘 말씀드린 것이에요.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가 한국 금통위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금통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 자, 그럼 이제 우리 시장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9월에 코스피가 4% 빠지고 코스닥이 3.3% 빠졌어요. 그리고 그 빠지고 나서 10월 들어서 곧바로 하락 변동성이 생기면서 3,000포인트를 이탈했거든요. 이걸 우리 시장은 차트 먼저 보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에 지금 일봉을 이제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일봉을 좀 크게 화면을 확대해서 볼게요. 전반적으로 이게 우리 시장이 그쯤에서부터 안 된다 하더라도 요때 빠진 거는 네이버 카카오 막 급락하면서 빠진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주도주가 빠지면서 그런 적이 있었고도 다시 반등을 했어요. 자, 여기서 반등을 해서 3,200포인트까지 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을 때 3,050포인트, 3,000포인트에 매수가 들어온 걸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3,050포인트가 직전의 저점이고, 그리고 3,000포인트는 일시적으로 내려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안에 바운더리에 있지 않겠냐라고 저는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근데 이거보다 이 밑으로 더 빠져버린 거예요. 3,000포인트 안에서 요만큼 더 빠진 거거든요. 이만큼 더 빠진 이유가 분명히 이번 주에 존재했는데 그것을 이해하면서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시장도 한 단계 레벨 다운은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전에는 3,050에서 3,200포인트의 요 박스를 계속 생각을 했다면 지금의 박스는 지금 이 하단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 하단에 있는 2,900에서 3,100포인트 정도 여기 지금 깨고 내려갔던 요 하단 부분에서 이제 다음 주에는 움직일 개연성이 있죠. 그리고 나서 얘를 돌파하느냐 마느냐는 이제 글로벌 경기나 글로벌 시장하고 이제 같이 연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안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 우리 보통 다 이 안에 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밑에까지 더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거는 뭐 외부의 어떤 충격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속적으로 없이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곧바로 반등 원위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3,000포인트 위로는요. 그렇게 됐던 이유를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심했는데 왜 그랬는가? 이번 주에도 사실 어제 우리 시장 반등 주고 그리고 오늘 반등 그렇게 세지 못하잖아요. 오늘 지금 삼성전자 실적, 잠정 실적 발표했죠. 최대 실적 발표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시장에서 예상하는 15.8조, 16조 전후로 예상대로 지금 나왔어요. 근데 삼성전자의 수급을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수급이 요즘에 어땠냐면요. 삼성전자 수급이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었습니다. 여기 화면 여러분 보시죠. 외국인들이 개인만 사고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그리고 연기금도 계속 팔고 있어요. 요즘에 계속 팝니다. 자, 얘들이 이렇게 계속 파는 거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장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를 한 거고 연금이 계속 이렇게 판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바로 터닝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비중 축소를 하는 데서 삼성전자가 계속 판다 이런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들이 계속 이렇게 샀어요.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죠. 상당히 좋게 나온 것 때문에 그럼 외국인들이 계속 팔던 외국인들이 팔던 연기금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오늘 망창 살 거냐?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지 못한 거예요. 삼성전자가 그렇게 세게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요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 주 한 주간의 수급을 보면 개인들이 69억 순매도이고요. 외국인들이 1조 매도, 기관들이 9,500억 순매수입니다. 그 중에서 금융투자가 9,800억 매수, 투신이 1,200억 매수인데 요거 전부 다 프로그램 거래이겠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요, 오늘 수급을 보면 금융투자가 오늘 또 이제 올라가다가 지금 좀 약해지는 것들을 보면은 오늘 그 기관들이 오늘 보시면요, 기관들이 3,800억이나 팔잖아요. 이 3,800억 중에 금융투자가 3,500억, 얘 혼자 다 파는 거예요. 즉, 금융투자의 플레이는 지금 어떤 플레이냐면, 이게 지금 저가에 매수해서 계속 들고 가는 플레이가 아니고요. 그런 플레이가 아니고, 빠지는 동안에 좀 샀다가 또 올라와 반등 부분에 또 다시 나가는 프로그램 거래일 뿐입니다. 특히나 미니 선물과 연계된, 즉, 파생 상품과 연계된 거래이기 때문에 이들이 앞으로 시장을 계속 올릴 거야, 내릴 거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누가 들어와야 되느냐? 연기금 들어와야 되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야지 시장은 이제 뒷받침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전반적으로 시장은 아직까지도 약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약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냐? 사실은 우리가 꼭 뭐 제가 변명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우리들이 모두 다들 생각했던 시황이 원래 생각했던 시황에서 크게 시장에서 막 벗어나가지고 막 이제 고꾸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없었는데 새로운 뉴스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뉴스들이 뭐였냐면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약한 이유는 아까 제가 원화 약세 얘기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원화 약세가 지금 다시 이제 강세로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좀 이제 안정화돼야 되는데 약세가 됐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런가에 보면요.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 영향이 가장 큽니다. 다음 주에 금통위가 열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얘기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정치적 이유, 그리고 그분들의 행정부의 정책적 이유, 이런 거 다 빼고 시장만 가고 보면요. 시장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단순화시켜서 생각해 볼 때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시장은 빠지는 거예요. 돈을 넣으면 시장이 상승을 하는 거고. 근데 금리 인상은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요인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난번에 금리 인상을 한 차례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요번에 10월에 다음 주에 할지, 다음 주에 만약에 안 하면은 11월에 또 있거든요. 11월쯤엔 하지 않을까라는 거 지금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를 미국이나 글로벌 금리 인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이냐, 아니면 자산가격 버블을 좀 잡기 위해서 그러는 거냐,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을 얘기하다 보면 또 정치적 이슈가 되니까 그건 제가 빼겠습니다. 말씀을 안 드리겠고, 여하튼 간에 주식시장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주식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금리 인상은 악재 요인이 분명히 맞거든요. 그 악재 요인은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또 한다라고 지금 대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직접적으로 타격을 준 건 뭐냐면 대출 축소, 신용 축소, 요거예요. 요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습니다. 지금 각 증권사에, 지난주에 제가 이걸 말씀드렸죠.
우리 시장이 가장 약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각 증권사의 신용을 거의 프로까지 샀었는데, 그리고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줄이고 있었거든요. 신용대출 더 안 해준다 이런 얘기 한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줄이라고 가이드라인이 진짜 제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신용을 쓰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신용을 쓰고 있던 사람들이 요거를 팔아요. 팔면 다시 살 때는 다시 이 시종을 일으켜가지고 사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전체 유동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번 주에 폭락하고 연결이 되게 많이 돼 있는데 제가 쭉 이어서 말씀드려볼게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부동산 담보대출도 그렇고 신용대출도 그렇고 대출 자체가 이건 지금 요번에 나온 것도 아니고요. 지금 거의 한 달 된 것 같아요. 대출 자체의 총액을 계속 줄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에 뉴스에 간간히 이런 게 나오잖아요. 물론 이게 정치적인 관점에서 언론들이 뭐 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주식시장 안에서만 계속 보면은 대출이 신용대출이 안 돼요. 또는 내가 신용대출을 1억을 쓰고 있는데 요번에 연장하려고 그랬더니 2천만 원 갚으래. 그러면 2천만 원 갚으려면 2천만 원을 어디서 갚습니까? 그냥 일단 현금 제일 빨리 만드는 건 주식이에요. 주식입니다. 전반적으로 레버리지 일으킬 수 있거나 아니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 자체가 긴축이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금리 인상도 했단 말이에요. 금리 인상 하는 와중에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사이에 금융위원장님이 바뀌셨죠. 그래서 언론에 크게 나왔던 게 우리 주식시장 여의도에 우리끼리 투자자들끼리 얘기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가계부채를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걸 딱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됐냐면요. 이거 당분간은 뭐 내년에 선거 이후에 어떨지 모르지만 이거 당분간은 시장에 유동성을 더 투입한다든지 레버리지를 이길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이게 오히려 위축이 되겠구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게 정서적으로 지금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마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꼭 부정적인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CFD의 증거금리를 높여놨잖아요. 지금요. 과거에는 5배 들어갔던 걸 지금 2배 반분이 안 들어갔잖아요. 만약에 이거 빨리 강력하게 해놓지 않았으면요. 요번에 이 하락폭이 폭락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 행정부에서는 당연히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일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거 좀 왜 이렇게까지 강도 있게 하는가라는 푸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상태에서 우리 시장이 이번 주에 소위 급격하게 개별 종목이 빠진 코스닥이 급격하게 빠진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냐면요. 머크사에서 그 코로나 치료제 알약 있잖아요. 코로나 경구역 알약. 요거 임상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긴급 사용 승인 FDA 신청한다. 요 얘기 나오면서 머크 막 급등하고 그러면서 코로나 관련 진단 키트 뭐 관련 회사 우리나라에 또 코로나 치료제 개발하는 회사 요런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됐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다 폭락했습니다. 그거 나온 날 이게 이번 주 사건이에요. 지난주에 그 머크 얘기가 있었고요. 이번 주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얘들이 폭락을 해버렸어요. 우리 시장에 그래도 적어도 개별 종목을 리딩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가져가는 건 패시브에 있는 연기금이나 외국인이나 이들이 아니에요. 어디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사모펀드나 일부 투신, 액티브 펀드를 운영할 수 있는데 액티브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자기네들 네트워크, 자기들끼리 친한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은 소위 얘기하는 부티크 뭐라고 얘기도 표현을 하지만 그런 이제 부티크라면 약간 폄하하는 얘기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문 투자자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수십억, 수백억씩 가지고 투자하는 전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존재를 하고 있고 그들이 개별 종목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2차 전지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제약바이오 상당히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장비 요런 쪽에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들이 정유화학, 조선 이런 거 그렇게 많이 갖고 있어요. 이 성장주 섹터에서도
한 번에 크게 또 벌기도 하고 크게 깨지기도 하는 변동성은 있지만 그쪽에 주력하는 이 전문 투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머크 이벤트로 인해서 제약바이오가 폭락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여의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게 폭락을 해버리니까 담보 부족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곧바로 반대 매매가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반대 매매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들 종목에 갖다 때려버렸죠. 그리고 이거 반대 매매 안 나가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만주가 10만 주가 있었는데 5만 주, 뭐 3만 주 반대 매매 나갔다. 나는 5만 주라도 버티고 싶어. 내 주가는 더 빠질 것 같아. 그러면 이걸 담보를 메워서 가져가야 되잖아요. 담보 비율을 메워서요. 그럼 담보 비율을 메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거 팔아서 얘에다 현금 넣어놔야죠. 다른 거 팔아서 현금을 늘려야지만 담보 비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반대 매매와 담보 충당 매도가 이번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곧바로 하라 그랬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요. 뭐 어떻게 나오냐면 외국인들이 5월 이후에 공매도를 233조 했다고 해요. 코스피 193조하고 코스닥 39조 했다. 이번 국감에서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시가총액이 2,100조입니다. 2,100조 중에 삼성전자가 500조니까 삼성전자가 영향이 엄청나게 큰 거고 삼성전자가 못 오르면 이제 못 오르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그리고 시가총액이 2,100조인데 그중에 거의 200조가 가까이가 지금 공매도라는 거예요. 코스닥은 시가총액이 400조거든요. 그중에 39조. 그럼 이것도 10%예요. 10%가 공매도로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공매도가. 그러니까 공매도 자체가 외국인들한테 그렇게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그 공매도를 극복하고 움직일 수 있는 액티브 자금들이 움직여줬을 때 개별 종목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전체적인 바탕은 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전체적인 바탕은 뭔가 액티브 자금들이 움직일 만한 그런 어떤 숨통이 트여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금리 인상도 한다 그러고 대출과 신용을 축소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그냥 직접적인 유동성 긴축의 정책입니다. 그러니 야 이거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찝찝하다. 요런 정서가 깔려 있는데 뭐 그 얘기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급락하니까 제약바이오에 반대 매매 나오죠. 그거 담보 충당하려면 다른 거 팔아야죠. 그러면서 그냥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하락한 거는. 즉 수급적 요인이 훨씬 더 큰 거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하락해서 박스권에 있다가 바닥을 형성하지 않고 그 밑에서 좀 더 빠지면 손바뀜이 되면서 올라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를 제가 한번 타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번 주에 그런 일이 발생이 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저점, 왜 그런 표현을 제가 드렸잖아요. 이번 주에 아래 꼬리를 달아야지만 10월에 아래 꼬리를 달면서 그 다음에 11월에 상승 시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래 꼬리 다는 게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데 한 방에 2,900포인트 초반까지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아래 꼬리는 달 거예요. 근데 이 아래 꼬리가 얼마나 훌륭하게 달면서 10월 말 되면서 그리고 11월에 터닝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즉, 아래 꼬리가 있었던 2,908포인트를 깨고서 막 내려가 추락하는 자리냐까지는 저는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저는 매수로 대응합니다. 그리고 교체하면서 대응합니다. 그냥 파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저도 뭐 지난주에 꼭 그랬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하락하는 구간에서 손실이 났잖아요. 그 손실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손실이 한 10%, 뭐 12%, 13% 이렇게 손실이 났다. 그러면은 개별 종목에서 거래하시면서 그 정도의 손실이 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왜냐? 시장도 그만큼 빠졌지만 삼성전자를 얘기해 볼게요. 그런 거 개별 종목이나 나는 매매 투자 전략이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삼성전자만 갖고 있을 거야. 그래서 삼성전자만 갖고 있었던 분도 사실은 삼성전자가 11% 빠졌더라고요. 저 고점이 아니고요. 고점이 아니고 요번에 빠진 게 그렇게 빠졌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랑 나는 열심히 해서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반등을 줄 때 이 개별 종목도 훨씬 빠르게 반등을 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손실 난 거는 바로 회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응을 해야 된다. 그 정도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정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국내 시장은 우리나라는 긴축으로 그냥 이 모드 자체가 분위기가 긴축으로 돌아가 버린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개별 종목에 수급적 이슈가 있어서 이번 주에 더 많이 빠졌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차트를 다시 돌아가 보면은 자, 이걸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지워서요. 그러면요. 지워서 좀 지저분해졌으니까 다시 한번 그리면 원래 3,050포인트에서
이 위에 있는 3,200, 이 박스권에 그냥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박스권을 이렇게 꼽고 여기까지 내려갔던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시장이 우리나라가 긴축으로 갔던 부분이 상당 부분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생각하고 분위기에서는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번 주에, 특히 이게 이번 주에 빠진 거잖아요. 이렇게요. 이번 주에 빠진 건 수급적 요인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수급적 요인에서 이게 빠진 부분은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돌파하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느냐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은. 왜? 긴축으로 돌아가 버려요. 특히나 다음 주에는 우리 옵션 만기도 있고, 그리고 금토일가 열리는데 다음 주에 금리상 또 해? 야, 이거 그러면은, 이거 주식시장은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이거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되는 이런 뉴스만 나오면은 이게 쉽게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어서 이 하단 부분에서 박스권으로 있지 않을까. 즉, 여기서 반등 주었다가 내려와서 이 안에 그냥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눈치를 좀 보겠죠. 요거는 지금 다음 주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달 정도를 이렇게 본다면 저는 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도 아직까지는 아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시황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다음 주에는 금통위와 옵션 만기가 불확실성 이벤트예요. 제가 쭉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런 불확실성 이벤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눈치를 더 볼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못 가는 겁니다. 시장이 강하게 치고지 못 가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약세의 근본적 이유는 글로벌 시황도 국내 시황도 시간이 필요한 요인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단기적 악재 요소는 점차로 해소되었기 때문에 단기 반등 후에, 제한적 반등 후에 기간 조정으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아까 차트 보여드렸듯이 2,900포인트와 3,050포인트 요 사이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10월에 아래꼬리가 달리는 것에 성공한다. 아래꼬리라는 표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일봉을 보고 있는데요. 이런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봉을 보면 이 지금 아래꼬리가 달려있죠. 여러분 이렇게 아래꼬리가 달려있잖아요. 요게 지금 반등을 성공을 해갖고 3,050포인트 이렇게 가요. 그러면 요게 지금 이 음봉 9월이란 말이에요. 그럼 10월은 음봉이 어떻게 형성이 될 거냐면 이게 10월이거든요, 지금. 7월, 8월, 9월, 10월 이 마지막 게 10월인데 10월 지금 3.38% 하락인데요. 요게 어떤 모양이 생기면 되냐면 요렇게 생기면서 요런 십자형 있잖아요. 조그만 형. 아니면 음봉이 나타나더라도 조그마거나 암양봉. 요런 모양이 나오면 그 다음에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어떤 걸 걱정을 많이 했냐면 얘가 상승할 때 요번에 코스피가 세지 않을까. 코스피가 먼저 주도주문이 많이 빠졌고 코스피가 세고 코스닥은 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코스닥은 11월 들면은 이제 그의 수익률을 좀 정리하는 매매가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소위 그 양도세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양도세 회피 매물도 나오고 막 이런 어떤 복잡하잖아요. 11월 한 중순 이후 되면. 그래서 코스피가 오르고 코스닥이 좀 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시장 폭락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시장 폭락해갖고요. 올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양도세 회피로 나올 매물들 있잖아요. 얘들이 다 털렸대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되게 많이 털렸대요. 손실이 엄청나게 컸답니다, 요번에. 실제로 제가 아는 타사의 한 지점에 하루에 반대 매매가 100억 이상, 150억, 이렇게 반대 매매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들고 있었던 종목들, 바이오 종목들이나 IT 종목들에서 이번에 확 빠지면서 거의 털려버렸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오히려 그냥 가벼울 수 있겠구나. 이런 시황관을 좀 바꾸는 그런 요인도 상당히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월에 2,850, 밑으로 지금 이제 2,900까지 와 있기 때문에 약간 밑으로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잠깐 보수적으로 보긴 하지만 위로도 여전히 저는 3,500포인트, 3,150포인트 요 정도는 갈 수 있는 전체적인 큰 박스권 그리고 다음 주에는 2,900에 3,050포인트 박스권 이렇게 판단을 좀 하면서 대응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 요렇게 보자고요. 일단 저는 뭐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같이 들으시는 거니까 시장이 한 단계 레벨 다운드의 박스권이 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막 추락할 때는 종목은 없어요. 그러나 시장이 빠져서 못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박스권만 있으면 올라갈 놈은 올라가요. 이 차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실적 종목들은 지금 홀딩 하셔야 되고 시장이 박스권에 있으면 제자리 찾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빠져서 기분이 언짢지만 다시 갈 종목들은 다시 갑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서 홀딩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어떤 고민이 있냐면 이게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고민만 하고 여러분께 제 의견을 드려야 돼, 인사이트를 드려야 되는데 정말 고민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주식시장에 정답은 없는 거니까 정확하게 뭐 어떻게 될 것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 이번 국채 수익률 상승 구간에서 다시 성장주는 못 올라가고 경기 민감주로 올라갈까? 이게 첫 번째 고민이에요.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지난 봄에 국채 수익률이 1.7% 위로 올라갔을 때 미국의 빅테크들이 빠지면서 반도체니 제약바이오가 다 빠지고 우리나라 시장도요. 그러면서 경기 민감주가 오른다고 하면서 조선, 해운 막 이런 게 다 올랐었어요. 그때.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국채 수익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테이퍼링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다시 성장주에서 경기 민감주로 로테이션이 되느냐. 이게 좀 꽤 걱정이에요. 걱정이라기보다도 이게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다 물음표로 써놨어요. 여기 화면 보시면 여기다가 물음표로 다 써놨는데.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하고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왜냐.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할 정도로 경기에 대해서 불안감이 상당히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함부로 경기 민감주로 터닝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시장이 기간 조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장주도 못 가고 경기 민감주도 못 가. 그러니까 맨날 얘기하는 게 위드 코로나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왜 제가 이게 왜 고민이냐면요. 올 초에 있었을 때 성장주에서 경기 민감주의 전환은요. 로테이션은 기대에 의해서 그랬습니다. 기대감에 의해서. 그런데 내년에 만약에 요번에 슬로우다운 한 후에 내년에 진짜로 경기가 좋아지는 그러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요번에는 제대로 경기 민감주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기대감에서 간 거고 요번에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유심히 시장을 보면서 쳐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요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그 PMI들 있잖아요. 서비스업하고 제조업 PMI. 요 PMI 지표가 터닝하면서 올라가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잖아요. 전체 사이즈는 커지지만 그런 것들이 다시 둔화됐다가 다시 좋아지는 그 사이클이 되면 경기 민감주가 아주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축으로 제가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요. 위드 코로나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위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소위 리오프닝 관련주가 강세로 나타나면서 그동안의 강세였던 주도 섹터가 변할 가능성이 있을까? 이게 두 번째 제 약간 고민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가능성이 퍼센트로 좀 많은 게 굳이 얘기해 본다면 한 4, 50%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은 군중 심리에서 움직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뉴스에 보면요. 각 증권사의 하우스의 그 리서치 센터장님들이 올 이제부터 4분기에 시장이 어느 정도 구간에 있을 거다. 그리고 관심 섹터는 어디냐. 이게 모조리 이거예요. 리오프닝이에요. 전부 다들. 그러면 그쪽이 된다 그러면 뭐 이 사람이 얘기하면 또 누구한테 전해주고 하면은 모두 다 거길 쳐다보고 있으면 그쪽에 돈이 들어가면 그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위 리오프닝 관련 주에서 선택은 그래도 몇 가지는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얘들로 주도 섹터가 바뀔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을 제가 가지고서 시장을 바라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게 지금 어제 나타난 일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우리 회사의 선배 지점장님하고 요 통화를 잠깐 했었는데요. 어제 여러분 수소경제하고 탄소중립 관련 종목들 어제 다 빠진 거 아세요? ETF도 빠지고 다 빠졌어요. 2차 전지도 빠지고 전부 다 빠졌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이번에 에너지 가격 급등하면서 뭐라고 언론들이 그 뉴스들이나 보고서가 많이 나오냐면요. 이 탄소 중립이 에너지 가격 급등을 이끌었다. 이런 워딩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석탄 가격 막 오르면서 에너지 부족으로 해서 막 지금 정전이 되고 이렇다고 하잖아요. 근데 석탄을 쓰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바람에 탄소 중립하는 바람에 이런 걸 더 부추겼다. 이런 거 보셨죠,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심리적으로 작용을 상당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에너지가 급등하고 미국 시장 빠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곧바로
이제 이 소위 탄소 중립과 수소 경제에 있었던 섹터들 있잖아요. 신재생 에너지요. 어제 OCC에 막 이런 게 많이 빠진 이유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어저께 쫙 빠졌어요. 이게 이제 고민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소위 친환경, 탄소 중립, 수소 경제 이런 쪽의 전 세계 정책이 바뀌면서 사실 캐즈미론 얘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어차피 가야 할 길은 여기예요. 근데 지금 전력난이 일어나는 거는 부작용이지 않습니까? 더 좋은 방향을 가기 위해서 부작용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작용이 있는데 이 부작용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고 뒤로 후퇴할 거냐. 지금 무슨 말이냐면, 또 탄소중립은 무슨 탄소중립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빨리 석탄으로 다시 하자. 이렇게 될 거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시장의 심리는 그것이 작용을 하면서 어저께 주가는 빠졌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꽤 오랫동안 이런 얘기를 했던 거는 뭐냐면, 이게 정말로 시장의 분위기를 막 이끌어가지고 당분간 신재생 에너지 좀 약하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그러면 이걸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고민이 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내린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전반적인 의견들은요, 뒤로 후퇴를 이게 어떻게 하느냐. 어제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도 수소 경제에 대해서 또 뭐 천명하고 그랬지만, 이거 어떻게 뒤로 갈 수 있느냐, 그죠? 정책이 지금. 그래서 결국은 갈 거다. 결국 가는데 그 사이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주가가 또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요 정도로 그냥 어저께 마무리를 했어요, 사실은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꽤 오랜 기간 동안 많이 흔들릴 것 같으면 어쩌면 또 여기서 크게 또 내가 갖고 있었던 그동안에 좋았잖아요. 이 신재생에너지 좋았잖아요. 여기 갖고 있다 또 뭐 20% 30% 마이너스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또 되기도 해요. 이 부분 때문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조정 보이고 빨리 회복하는지 이걸 갖고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어제 보니까 소위 뭐 태양력, 풍력 뭐 이렇게 있었던 데 있잖아요. 그런 쪽은 좀 낙폭이 컸고요. 2차 전지는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리고 뭐 탄소 중립 수소 경제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오히려 또 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좀 나타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로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를 주는지는, 왜냐면 지금 에너지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의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가 지난주에 ETF 얘기를 하면서 전체 ETF에 제가 무식하게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불러드리면서 거기에서 얘네들이 ETF가 있는데 거기에 지네들이 그 회사에 들어가서 우정사에 들어가서 어떤 종목을 몇 퍼센트 갖고 있나를 쭉 제가 찾아봤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봤더니 반도체 장비 있죠. 반도체 장비하고 자동차가 가장 저평가됐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종목을 고르면 그 종목의 재무제표나 이거 기업 이체 분석을 이렇게 보거든요. 얘네들이 가장 저평가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급락했잖아요. 보통 급락을 하고 나면은 주도 섹터가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셌던 데가 아니고 가장 저평가되었던 반도체 장비와 자동차 장비가 부품이 이번에 올라오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럼 이거 살펴봐야겠다. 이런 걸 또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예요. 공부한다기보다도 시장을 바라보면서 시장을 보는 키포인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보니까 어제 오늘 반도체 쪽은 좀 오르죠. 삼성전자 때문이 아니에요. 시장이 폭락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장이 폭락하면서 거기에 제약바이오하고 뭐 그쪽에 있었던 그 자금들이 소위 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손실이 굉장히 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낮은 데서 잡아서 다시 또 이제 수익을 내려고 하는 어떤 세력들의 또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움직임들이 그동안에 가장 힘이 약했던 요쪽으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번 급락으로 인해서 중소형주의 연말 이슈가 있거든요. 항상 좀 노이즈들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 해소돼서 오히려 중소형주 연말돼서 세지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요 5가지 있잖아요. 이 5가지는 직접 투자를 하면서 실전 투자해서 지금부터 연말까지 계속 고민해야 되는 문제이고, 이게 어디로 간다 그러면, 왜냐면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은 지금 반도체 종목이 뜨는데 왜 뜨지? 낙폭과대에서 뜨는 건가? 아니면 뭐 삼성전자 뜨는 건가? 이게 내가 기준을 못 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만 드리는 거예요. 생각을 갖고서 그 섹터를 바라보면, 이거 리오프닝이 요번에 다들 이쪽을 추천을 해서 수급이 몰아가면서 이쪽에 갈 수도 있겠구나.
위드 코로나 이게 발표되면 이도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반도체 장비나 이런 쪽도 이번 하반기에는 갈 수도 있겠구나. 왜? 지금 이유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섹터들을 미리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어제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어제하고 오늘이요. 이번에 뭐 제약바이오도 빠지고 뭐 셀트리온 것도 많이 빠지고 그랬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엄청 빠졌더라고요. 그런 종목이 그렇게 빠졌으니까 당연히 제약바이오니 뭐 그동안에 주도라고 갖고 있었던 그런 쪽이 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뭐 그쪽에 뭐 갖고 있었던 거 돈이 많이 털리고 이런 게 급락해 버렸잖아요. 사실 뭐 거의 한 20% 빠진 거예요. 그냥 단기간에 빠져버린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까지 빠질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들고 있던 사람들. 셀트리온도 더 그럴 거고. 셀트리온 더 많이 빠졌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셀트리온은 왜 빠졌다고요? 머크가 치료제 발표 이거 한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셀트리온이 치료제 개발하고 있었잖아요. 계속. 아니면 판다면서요 지금 하면서.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임상 결과 좋은 결과 나와서 FDA 신청하면 FDA에서 미국에서 우리나라 거 승인 안 해주죠. 잘 자기네 거 팔아야 되니까. 되게 슬픈 일이지만. 그러니까 얘가 그냥 막 빠져버렸어요. 이런 게 급락하다 보니까 이런 데에서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매도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얘들을 던지면서 자동차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동안에 의외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시켰던 제가 좀 이제 저는 관심 종목이고 꽤 오랫동안 이제 이걸 보고 있었던 CJNM 뭐 이런 게 밑에서 막 있다가 이런 게 뜨기 시작을 했어요. 자동차도 그렇고 그리고 뭐 테크윙이나 뭐 해성DS 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뜨기 시작했는데 몇 가지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런 변화를 우리가 추정하면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시황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어느 정도 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